이번 시간에는 이전 조회 서비스 호출 그 다음 내용으로 저장 서비스의 호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할 때는 우리가 dataset.load라고 하는 데이터셋의 메소드를 썼습니다. 자, 이번 저장할 때는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X 플랫폼의 API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이 아래 나와 있죠. 데이터셋의 값을 갱신하기 위한 서비스를 호출하고, 즉 서버 서비스를 호출하고, 트랜잭션이 완료되면 콜백 펑션을 수행하는 메소드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트랜잭션과 통신 시도와 콜백 펑션 간의 흐름도 설명이 될 거고요.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하시고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신텍스, 구문 자체는 인자가 굉장히 많죠.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API는 고정 인자 6개와 옵션으로 들어오는 3개의 인자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각각 어떤 내용들, 어떤 옵션들이 나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잭션의 첫 번째 인자는 트랜잭션의 ID 값입니다. 이름.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는 이제 곧 설명이 될 거고요. 두 번째 URL. 두 번째 인자는 서버 측 주소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dataset.url 속성값에 서버 측 URL 기록을 해봤었죠.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인자는 input dataset을 기록하는 인자. 그리고 네 번째는 조회할 때 씁니다. output dataset을 기록하는 인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인자는 변수를 넘겨주는 인자입니다.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 쪽으로 변수를 보내주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자는 비동기 응답을 받는 펑션 이름. 일곱 번째 인자는 동기, 비동기 설정하는 인자입니다. 동기 통신할 때는 이렇게, 즉 X 플랫폼 디폴트가 비동기 세팅이 되어 있는데 동기 통신 하실 때는 트랜잭션의 일곱 번째 인자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인자는 비바이너리, 데이터를 바이너리 형태로 전송을 할 건지 묻는 인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홉 번째 인자는 통신 시 포스 데이터를 압축할지 여부를 지정하는 인자입니다. 위쪽에 나와 있는 6개의 인자는 필수 고정 인자입니다. 반드시 자리를 지켜주셔야 되고, 그 다음 뒤쪽에 나와 있는 3개의 인자는 옵셔널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인자이기 때문에 필요하실 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 서비스 그리고 입력 관련된 내용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d 버튼을 선택을 하시고요. add 버튼에도 이벤트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fn_add 엔터 치시고요. 그 다음에 다 작성을 할까요? delete, 자, fn_save. 이벤트를 잘못 지정했네요. delete는 fn_delete. 그리고 저장 버튼 이왕 만들어 놨으니까 갖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를 작성하시는 방법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뒤쪽 이벤트 부분을 더블 클릭하는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에 직접 타이핑을 하고 엔터를 치시는 내용도 봤고, 세 번째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렇게 펑션을 만들어 놓고, 자, 화면을 저장을 하신 다음에 이벤트를 연결하고 싶은 컴포넌트에 세이브 버튼을 선택을 하시고요. 세이브 버튼의 온 클릭 이벤트 뒤쪽 보시면 드롭다운 버튼이 하나 나옵니다.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화면에서 접근 가능한 펑션 목록이 나오죠. fn_save라고 하는 펑션을 이 버튼에 연결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통신을 하기 전에 레코드 추가, 삭제 내용을 좀 작성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add 버튼 눌렀다. 자, 데이터를 갖고 가는 컴포넌트는 데이터셋이죠. 그래서 ds_employees add row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레코드의 맨 뒤쪽에 빈 row를 추가하는, 빈 레코드를 추가하는 메소드고요. 자, 그럼 맨 뒤쪽에 추가가 될 겁니다. 특정한 위치에 레코드를 삽입하고 싶으실 때는 delete row라고 하는 메소드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사용을 하지는 않겠지만, delete, insert row죠. 죄송합니다. 자, insert row. 특정한 레코드에 삽입하실 때는 insert row를 사용을 한다. 근데 우리는 add row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가 삭제 버튼을 눌렀다. 역시나 데이터셋 안에 들어있는 레코드가 삭제가 돼줘야 되겠죠. dataset.de delete row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겠습니다. 자, delete row는 근데 이렇게만 내버려 두시면 안 되고요. 괄호 안쪽에 누구를 삭제할 건지를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X 플랫폼에서는 몇 번째 레코드의 인덱스 값을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삭제할 때 보통 이런 식이죠. 레코드를 선택하고 삭제를 하죠. 선택하고 삭제를 한다. 그리고 개발자분들이 코딩을 하실 때도 몇 번째 레코드를 삭제할 건지를 괄호 안쪽에 넣어주셔야 되는데, 자, 그 값을 이렇게 였습니다. dataset ds_employees.row. 자, row 포지션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현재 실행 상황에서 하이라이트를 받고 있는, 즉 사용자가 선택한 레코드의 위치 값을 얻는 그런 속성이고요. 자, 레코드의 변경은 직접 코딩을 통해서 변경하지 않고요. 이 열려져 있는 에디트 박스, 마스크 에디터, 콤보 이런 열려 있는 컴포넌트를 통해서 레코드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버 쪽에 가서 DB의 저장문, 자,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를 타야 될 레코드의 종류가 다 생겼고요. 이 레코드를 저장 버튼 눌러서 사용을 할까요? 서버 사이드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할 때는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API를 쓴다라 그랬죠. TRANSACTION.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API는 6개의 인자가 고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6개의 고정인자는 포맷이 스트링 포맷입니다. 그래서 더블 쿼테이션으로 묶은 인자를 6개를 만들겠습니다. 자, 지금은 얘를 한 줄로 써도 될 것 같지만 주고받는 데이터 셋이라든가 변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 줄로 작성하기에는 꽤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트랜잭션은 인자 단위로 줄바꿈 하셔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주석 달기도 편하고 소스 읽기도 편하겠죠. 어차피 자바스크립트의 문장의 끝은 세미콜론 만나야 끝나기 때문에. 자, 시작하겠습니다. 트랜잭션의 첫 번째 인자는 트랜잭션의 이름입니다. id, tr save란 이름으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름이다, id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고유하게, 유일하게 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작업을 하십시오. 프로젝트 전체에서 고유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의 화면 안에서 트랜잭션의 이름은 고유하게 따십시오. 자, 이유는 곧 설명을 합니다. 자, 트랜잭션이란 API가 trsave란 이름으로 중간에 있는 인자를 통해서 서버 측으로 데이터 셋 변수를 전송을 하고, 자, 트랜잭션도 디폴트가 비동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 통신 이후 코딩에 할 일이 있으면 딴 일을 하고 있거나 할 일이 없으면 그냥 유유 상태로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서버 측에서 응답이 되돌아오면, 비동기에 관한 응답이 되돌아오면 6번째 인자로 된 펑션을 찾습니다. 즉 트랜잭션의 6번째 인자는 비동기 응답을 받는 펑션 이름입니다. 자, 통상적으로 비동기를 얘기하는 개발 툴, 개발 환경에서 그 시점을 콜백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fn_callback이란 이름으로 펑션을 만들었고요. 물론 이 펑션이 화면 안에서 접근 가능한 곳에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아래쪽에 펑션을 하나를 생성을 하고 fn_callback이라고 하는 펑션을 만들겠습니다. 자, 트랜잭션의 6번째 인자와 이 콜백이라고 하는 펑션 이름은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호출이 될 테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펑션 없다는 에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동기 응답을 받는 콜백이라고 하는 펑션에 참조돼서 들어오는 인자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인자가 트랜잭션의 id입니다. 즉 트랜잭션의 id 값을 기억을 하고 있다가 서버 측에서 응답이 오면, 자, 어느 트랜잭션에 관한 응답입니다. 자, 구분하기 위해서 참조 형태로 인자가 떨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응답 확인을 해주는 게 깔끔하겠죠. if. 자, 물어보는 겁니다. trid가 tr save냐? 너 혹시 저장에 관한 응답 맞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때 쓰는 이름이 트랜잭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고 계신 이 스크립트 코딩이 X 플랫폼에서 얘기하는, 자주 쓰이는 비동기를 얘기하는 껍데기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비동기 흐름이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가겠습니다. 트랜잭션의 두 번째 인자는 서버 측 주소입니다. 이 내용은 dataset.url 부분에서 잠깐 작업을 해봤었죠. 저장용 페이지는 서버 측 경로는 똑같고 파일명만 달랐습니다.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URL 서버 측 기본 경로 콜론 안에 있는 employees 언더바 save .jsp 데이터 URL 좀 전에 타입 데피니션이 등록한 기본 경로 안에 있는 employees 언더바 save .jsp 우리가 복사를 해놨던 JSP 경로죠. 세 번째 인자는 인풋 데이터셋을 기록하는 인자입니다. 데이터셋을 누구를 보내야 되죠? ds 언더바 employees를 보내야 되죠. 자, 보내는데 데이터셋은 이렇게만 전송하시면 안 되고요. 데이터셋을 주거나 받거나 하실 때는 반드시 이퀄이라고 하는 기호가 껴야 됩니다. 그리고 이퀄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화면에 있는, 지금 내가 보내고자 하는 화면의 데이터셋 이름을 써주고요. 이퀄 왼쪽에는 서버 사이드에서 꺼내 써야 될 이름을 적어줍니다. 이전에 보셨던 저장 측 페이지에서 데이터셋을 꺼낼 때 in 언더바 ds라는 이름으로 꺼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저장용 페이지에 클라이언트 쪽 PC에서 건너 들어온 데이터셋을 꺼내는데 in 언더바 ds라는 이름으로 꺼내고 있죠. 그래서 이 이름으로 맞춰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이유 자체가 클라이언트 측은 X 플랫폼이고 서버 쪽은 어떤 프레임워크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뭐 JSP, ASP, PHP, 뭐 자바 프레임워크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설계가 다르고 네이밍 룰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상호간에 이퀄이 낀 구조는 상호간의 네이밍 룰을 존중하기 위해서 나온 규칙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클라이언트 측에서 DS로 시작되는 네이밍 룰이 편해서 이 이름으로 쓰는데 서버 쪽 서버 개발자 너 편하게 쓸 수 있는 이름 뭐냐? 나 너네 쪽에 맞춰주겠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클라이언트 쪽과 서버 쪽이 네이밍 룰이 동일하다면 자,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그때도 반드시 이퀄이라고 하는 기호와 이 구조는 유지를 해 주셔야 되겠다. 자, 그리고 데이터셋을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요. 옵션을 붙여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이 쓰는 옵션이 :U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U. 변경한 레코드만 서버로 되돌려 보내겠다. 그 옵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버 측에서 사용자가 40건의 레코드를 조회했는데 그 중에 레코드를 한 건만 수정을 하고 다시 저장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아예 손도 안 된 9,999건의 레코드는 서버로, 그 무거운 레코드가 서버로 또 건너갈 필요 없겠죠. 자, 10,000건의 레코드가 서버에서 건너오고 사용자가 그 중에 한 건의 레코드만 예를 들어서 변경을 했다. :U를 붙이게 되면 서버 측으로는 변경한 레코드만 넘어갑니다. 조금 이따가 패킷을 찍어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인자는 아웃풋 데이터셋을 기록하는 인자입니다. 트랜잭션으로 조회도 가능합니다. 조회도 가능하고 저장도 가능한 기능이 트랜잭션이다. 데이터셋.load는 제가 조회밖에 안 된다라 그랬죠. 한 건의 데이터셋 조회할 때는 데이터셋.load. 자, 아웃풋 데이터셋도 이퀄은 있어야 됩니다. 이유는 세 번째 인자하고 똑같습니다. 상호간의 네이밍 룰 존중이고, 네, 위치가 조금 바뀝니다. 아웃풋은 이퀄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서버 개발자가 보내준 이름입니다. 서버 개발자가 out 언더바 ds라는 이름으로 보내주면 나는 이퀄 왼쪽에 있는 이름의 데이터셋으로 할당을 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위치가 조금 헷갈리죠. 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인풋이나 아웃풋이나 이퀄이 다 있어야 되고요. 이퀄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프롬이다. 그러면 정리가 약간 될 겁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아웃풋은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자, 이퀄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프롬이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인자는 클라이언트 측에서 서버 측으로 변수를 보내는 부분입니다.
이전에 보셨던 서버 사이드에서 SVAL1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얻고 있었죠. equal 1, SVAL1 equal 1이라고 인자를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인자는 클라이언트 서버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변수 equal 값의 구조입니다. 좀 전에 이전 강의 내용에서 보셨던 이 변수 값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데이터셋 하나와 변수 한 개를 클라이언트 쪽 PC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X 플랫폼은 트랜잭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N개의 데이터셋과 변수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하나씩만 설명이 되어 있는데 N개의 데이터셋, 변수 주고받는 방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을 한 개를 더 보내고 싶다. 주의하실 딜리미터 구분자가 나오는데요. 구분자가 공백입니다. 데이터셋 이름을 이와 같이 달리한다면, 그리고 다른 데이터셋이 있다면, 그리고 구분자가 공백이다면 두 개의 데이터셋이 서버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셋을 주고받을 때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공백 자체가 구분자고 인자는 스트링이기 때문에 데이터셋을 주고받는 기본 구문 안에는 이런 공백이 포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넣고 있는 공백 중에 한 개라도 들어간다면 데이터셋은 서버 사이드로 정상적으로 전송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주고받는 기본 구문 안에는 공백이 없어야 되겠다. 자, 아웃풋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버에서 여러 개의 데이터셋이 넘어온다. 할당받는 방법이 구분자가 공백입니다. 3개다. 이렇게도 기록을 할 수 있겠죠. 주의사항은 세 번째 인자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교육용 샘플은 서버 쪽으로 데이터셋을 보내나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우시되 그래도 자리는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트랜잭션의 6개의 인자는 고정 인자다 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인자 보겠습니다. N개의 변수를 서버로 넘기는 방법. 물론 변수 이름도 달라야 되겠죠. 이러면 3개의 변수가 서버로 넘어갑니다. 자, 이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셋보다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데이터셋 이름은 개발자분들께서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코딩의 주의사항만, 공백 부분만 약간 주의를 하시게 되면 데이터셋을 주고받는 부분에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변수의 값은 사용자가 전송할 수 있겠죠. 검색인자, 에디트박스 같은 것에 검색인자를 집어넣고 사용자가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용자가 우리 사원 중에 이런 이름이 있는지를 검색하고 싶다.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이 A고 이름이 BC인 사원을 검색을 하고 싶다. 자, 이 값이 이렇게 문자열로 붙어 나가면 이 상황에는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렇죠?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성이 A고 이름이 BC인데 한 칸을 띄고 이런 식으로 전송을 하게 되면 자, 서버 사이드의 지금 입장은 SVAL1이라고 하는 변수에 A 값이 들어있고 한 칸 띄고 BC라고 하는 변수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이런 식으로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서버 사이드에서는. 그래서 공백을 포함한 문자열을 전송을 하실 때는 싱글 쿼테이션 처리를 하셔서 전송을 해주셔야 싱글 쿼테이션까지, 어차피 공백이 어때요? 있는 건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문자열이겠죠. 문제가 안 생깁니다.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공백이 포함된 변수의 값을 넘길 때는 싱글 쿼테이션 처리를 하자. 주의사항이고요. 자, 그리고 비동기 응답이 되돌아온다라고 했습니다. 콜백의 첫 번째 인자가 트랜잭션의 아이디고 두 번째 인자는 자, 서버 사이드에서 조회용 페이지에서 잠깐 보셨습니다. 서버 사이드에서 조회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보내주는 에러 코드 값. 그리고 세 번째는 서버 측에서 조회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필요하다면 에러 메시지도 보내줄 수가 있겠죠. 서버에서 보내준 에러 코드와 에러 메시지가 트랜잭션의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인자로 할당이 된다. 자, 그런데요, 메시지는
뭐 저장이 잘 됐는데요, 혹은 실패했는데요. 실패했으면 exception 메시지들, 스트링 값에 exception 메시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흐름을 얘기하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에러 코드는 숫자로 따주셔야 됩니다. 숫자도 범위가 있는데요. if 에러 코드 값이 n 코드 값이 만약에 0보다 작으면 X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저장에 실패했다라고 서버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0을 포함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에러 코드가 도착하면 서버 측에서 정상적으로 저장에 성공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서버 사이드에 비즈니스 로직 작업을 하실 때 개발자분들께서 판단하실 수가 있죠. 이 상황이 커밋이냐, 즉 정상적으로 저장이 잘 됐느냐, 혹은 롤백이냐, 실패했느냐, 그런 판단이 서게 되면 저장에 실패하는 케이스, 즉 롤백인 상황에서는 음수값을 저장이 잘 됐다라고 판단이 서는 경우에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보내주시면 X 플랫폼과 정확하게 흐름에 맞춰서 통신 이후에 내용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 에러 코드 잠깐 한번 확인할까요? 서버 사이드의 저장용 페이지에 아웃풋 플랫폼 데이터 안에 전송을 이런 형태로 하고 있죠. 자, 에러 코드, 콤마, 밸류. 자, 그리고 트랜잭션에 옵셔널 인자가 더 있었죠. 이 내용은 파워포인트, 옵셔널 인자이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인자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7번째 인자는 동기, 비동기를 설정하는 인자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디폴트는 true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쓰면 비동기고, false를 쓰면, 즉 7번째 인자의 false를 쓰게 되면 그때부터는 동기 통신을 합니다. 트랜잭션 통신 시도를 하고 응답을 기다렸다가 이후 로직을 수행을 한다. 그 다음에 8번째 인자 이전에 설명을 했었죠. 바이너리 형태로 전송을 할 것이냐, 그리고 비컴프레스드 보낸 데이터를 압축 전송을 할 것이냐, 그런 얘기였습니다. 불리한 값이고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자, 문서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아직 설명이 안 된 게 있습니다. 트랜잭션이 n개의 데이터셋과 변수를 주고받을 수가 있다라 그랬는데, 세 번째, 네 번째 인자로 주고받는다. 데이터셋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셋 n개 주고받는 얘기는 끝났고요. 변수는 5번째 인자로 공백 기준 나열하면 n개의 변수가 서버로 간다라 그랬죠. 서버 사이드에서 n개의 변수를 받는 방법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서버 사이드 넘겨준 자, 변수는 에러 코드, 에러 메시지밖에 없었죠. 그 이외의 변수를 받는 방법을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서버 사이드에서 변수를 더 보내주고 싶다. 그러면 에러 코드와 에러 메시지 마찬가지로 같은 포맷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out underbar var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담아서 전송을 하고 싶다. 1, 2, 3, 4 값을. 그럼 서버 사이드에서는 코딩이 이렇고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 변수를 받는 방법, 자, 그 부분이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서버 쪽에서 넘겨준 변수하고 똑같은 이름의 변수가 내 화면에 폼 변수로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변수는 어딘가에 잡혀 있어야, 메모리 잡혀 있어야 값을 할당을 받을 수가 있고, 폼 API를 통해 송신을 시도를 했기 때문에 폼 변수 형태로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된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로컬 변수가 아니고 화면에 펑션 밖에 나와 있는 폼 변수다. 언제 할당이 됩니까? 그러면 콜백 펑션이 호출이 되고 에러 코드, 에러 메시지 세팅을 하면서 여기에도 세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n개의 데이터셋과 변수 주고받는 방법이 끝났죠. 자, 그러면 지금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서버 쪽으로 정말 어떤 내용의 패키지 전송이 되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피들러라고 하는 자, 툴로 패킷을 찍어 보겠습니다. 패킷을 찍어 볼 수 있는 툴은 많이 있죠. 패킷타이저, 패킷 애널라이저. 지금 제가 띄우고 있는 피들러라고 하는 툴도 간단하게 지금 패킷을 찍어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 서버로 오갔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들러라고 하는 이 툴은 투비소프트의 툴이 아니고요. 네이버 자료실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가셔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는 툴입니다. 자,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버 사이드에서 넘어온 로컬 호스트로 찍혀 있어서 데이터가 잘 안 찍히는 것 같습니다. IP를 좀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제 IP를 직접 기록을 해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청한 패킷이 위쪽에 있고 받은 패킷이 아래쪽에 있는데, 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HTTP 스트링의 헤더 컨텐츠 한 칸 띄고 컨텐츠 부분이 있는데, 컨텐츠 부분에 n개의 데이터셋과 변수가 자, 왔다 갔다 한다라 그랬죠. 그 데이터셋 이름이 ds_employee 서버 사이드에서 이런 데이터셋이 레코드를 가지고 나한테 건너왔고요. 저장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사이드에서 6개의 레코드가 건너왔고요. 제가 add 버튼을 눌러서 테스트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테스트 test 테스트 1 그리고 4번 AA004번 추가를 시켰고요. 레코드를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쪽에 나와 있는 한글 테스트 값을 테스트 2라고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자, 누구를 지어볼까요? ASTF 3개 다음 지어볼까요? 선택하시고 딜리트 키. 자, 그리고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STF는 같은 키값이기 때문에 키값으로 지금 샘플에서 작동될 거기 때문에 3개의 레코드가 다 삭제가 될 겁니다. 세이브. 자, 저장 성공했고요. 서버 사이드로 건너간 패킷을 찍어 보겠습니다. 제가 트랜잭션 설명할 때 얘기했던 그 옵션대로 건너가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HTTP 스트링의 컨텐츠 영역에 헤더가 아니고 컨텐츠 영역에 데이터가 전송이 된다라 그랬죠. 자, 이 부분 보시면 자, SVAR1이라고 하는 값에 제가 1값을 실어서 보냈었죠. 자, n개의 데이터셋과 변수가 컨텐츠 영역에 실린다. 파란색을 하고요. 데이터셋을 보내는데 ds_employees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퀄 왼쪽에 있는 이름으로 서버로 간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레코드를 보시면 레코드가 총 3건밖에 없습니다. 딜리트된 한 건, 업데이트된 한 건, 인서트된 한 건. 이유 자체가 코딩을 할 때 콜론_u라고 하는 옵션을 붙여서 보냈었죠. 원래 서버에서 건너 들어온 레코드 중에 건드리지 않은 것들 빼놓고 사용자가 추가, 변경, 삭제한 것들만 골라 보내주겠다라는 옵션이 콜론_u 옵션이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코드가 사용자가 조작을 가한 레코드만 서버로 넘어가더라. 조금 특이하게 보셔야 될 게 업데이트된 레코드는 XML 뎁스가 한 뎁스가 더 있죠. 자, org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업데이트된 레코드는 서버에 가서 업데이트 쿼리를 타야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업데이트 쿼리 자체가 set절하고 조건절이 있습니다. 이 값은 사용자가 바꾼 레코드입니다. 그러면 업데이트에 set절에 들어가야 되겠죠. 좀 전에 보셨던 서버 측 페이지에서. 그 다음에 org로우는 오리지널 레코드의 약자입니다. 원래 서버에서 건너왔던 레코드를 건드리지 않고 보관을 하고 있다가 조건절에 기록할 필요가 있으면 꺼내 쓰기 위해서 서버로 전송이 된다. 다른 레코드랑은 다르게 얘는 업데이트 구문은 set절과 조건절이 있기 때문에 레코드의 형상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 자, 그럼 딜리트 레코드는 뭘까요? 딜리트 레코드는 자, 쿼리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체가 오리지널 레코드입니다. 딜리트 구문은 쿼리의 딜리트 구문은 set절이 없죠. 조건절이 명시만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오리지널 레코드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인서트 레코드는 인서트 쿼리 자체가 조건절이 없죠. 그래서
원본 레코드도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추가한 레코드만 서버로 건너간다. 자, 내용까지 확인이 되셨죠? 자, 그런데 이 내용 말고도 추가로 전송되는 내용이 딱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왼쪽에 글로벌 베리어블스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첫 시간 환경 설명하면서 전역 변수 이외의 것들도 들어간다라 그랬죠. 자, 마우스 클릭에 두 번째 인서트 글로벌 베리어블스 아이템에 자, 베리어블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 메뉴가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는 변수의 이름 부분이 있고 initbel 변수의 이 부분 값 집어넣는 부분입니다. 있는데 use cookie라고 하는 속성 컬럼도 있습니다. 자, 변수 이름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s test란 이름에 윤재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실어서 보내겠다. use cookie라고 하는 속성 컬럼은요, 디폴트가 false인데 true를 하게 되면 이 값은 통신할 때 서버 측으로 기본 전송이 됩니다. 자, false인 케이스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역 변수 역할을 하고요. true로 바꾸면 이전까지 배웠던 dataset.load나 트랜잭션으로 개발자분이 굳이 코딩을 통해서 전송하지 않아도 그 값은 기본 전송이 된다. 자, true로 바꿨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회를 하고요. 레코드를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 2를 테스트 3번으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그리고 서버 사이드로 넘어간 패킷을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패킷이죠. 저장이 안 됐네요, 아직.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인플로이스 화면 실행 조회 레코드 테스트 3번을 테스트 4번으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4번 자, 저장 그리고 서버 사이드의 패킷을 보시면 자, 이렇게 전송이 되죠. stest에 윤재식이라고 하는 이름값이 분명히 트랜잭션 코딩에서는 보낸 적은 없는데 서버로 전송이 되고 있죠. 이런 변수가 자, 글로벌 베리어블스의 use cookie라고 한 타입이 true인 변수입니다. 항상 서버 쪽에 통신할 때마다 기본 전송으로 돼야 될 변수가 있다라 그러면 글로벌 베리어블스에 만들고 변수를 만드시고 그 변수에 use cookie라고 하는 타입을 true로 하시게 되면 자, 모든 통신에서 dataset.load나 트랜잭션 통신할 때 기본 전송이 된다. 그러면 X 플랫폼이 자주 쓰이는 기능 중에서 N개의 데이터셋과 변수를 주고받는 얘기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마무리하고 이번 챕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기억합시다 부분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었죠. 동기와 비동기 통신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흐름 또한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겠다. 그래야 복잡한 X 플랫폼의 업무 로직, 화면 로직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고요. 트랜잭션에 6개의 인자가 있었죠. 6개의 고정 인자와 옵셔널로 들어오는 인자, 그 인자를 이해를 하셔야 데이터셋을 혹은 변수를 주고받을 수가 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트랜잭션과 콜백과의 관계, 맨 첫 번째 내용, 이 내용과 지금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기, 비동기, 비동기일 때 트랜잭션과 콜백과의 관계를 반드시 또 이해를 하셔야 흐름을 읽어갈 수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챕터 03번 기본 화면 실습에 스크립트 작성 및 서비스 호출, 자, 저장 부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